결혼 5년 차, 우리는 늘 생활비를 철저하게 반반씩 부담해왔다. 김치 한 통, 두루마리 휴지 하나, 심지어 아이 분유값까지 1원 단위로 쪼개어 정산했다. 나는 그것이 현대부부의 세련된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날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 구석에서 남편이 술잔을 높이 들고 호탕하게 웃으며 떠드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 청담동 아파트 한 채 사들였어. 한 달 대출 이자만 480만 원이라니까. 명색이 남자인데 엄마 호강은 시켜드려야지 안 그래? 내 손에 들린 주스잔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내가 악착같이 돈을 쪼개며 버텼던 5년이라는 시간이 알고 보니 남의 배를 불리기 위한 짓이었다니. 그날 밤 나는 울지도 않았고 그를 향해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내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해지하고 그가 내 이름으로 몰래 받아둔 연대보증을 철회했을 뿐이다. 사흘 뒤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가 해일처럼 쏟아졌다. 부재중 전화만 수백 통이 넘었고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로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열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번에야말로 밀린 계산을 아주 확실하게 끝낼 참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마포구에 위치한 전세 아파트. 깊은 밤, 냉장고 압축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식탁 위로 떨어지는 창백한 펜던트 조명빛이 A4 용지 위에 부딪혀 희미한 광채를 만들어냈다. 서아름은 식탁 의자에 앉아 검은색 볼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지훈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쓴 채 노트북 터치패드 위로 부지런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 달 관리비가 지난달보다 3,400원 더 나왔네. 지훈의 목소리는 높낮이 하나 없이 건조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띄워진 엑셀 파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 이번 주에 사흘이나 야근했잖아.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니까 보일러, 온수 제가열하느라 가스비가 더 나온 거야? 아름이 펜을 쥔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었다. 펜촉이 종이 위에서 0.5초 정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응.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 초과분은 당신 몫의 생활비 청구서에서 빼는 게 맞지? 지훈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에 인터넷 요금, 아파트 기본 관리비, 그리고 주말에 대형 마트 가서 장본 식자재 비용까지. 아, 맞다. 냉장고 문 칸에 있던 달걀 한 판 말이야. 메모지에는 당신이 샀다고 적혀 있던데 엊그제 아침에 내가 하나 프라이해서 먹었거든. 지훈이 고개를 들고 안경테를 쓱 밀어 올렸다. 그거 15구짜리였고 영수증 보니까 7,500원이더라. 하나에 500원 꼴이지? 그 500원은 내 지출 항목에 추가해뒀어. 아름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쳐다봤다. 지훈은 목둘레가 약간 늘어난 회색면 소재 홈웨어를 입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저 얼굴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했고 돈을 계산할 때마다 미세하게 다물어지는 입꼬리의 각도마저 늘 똑같았다. 지훈아. 아름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500원은 그냥 더 어차피 유통기한도 간당간당했던 달걀이잖아. 안 돼. 지훈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의 말투에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배어 있었다. 우리 약속했잖아. 돈 계산은 투명해야 한다고. 공평한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야 서로 빚지는 거 없이 우리 결혼 생활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는 노트북 모니터를 돌려 아름의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화면에는 10원 단위까지 빽빽하게 기재된 엑셀 셀들이 가득했다. 아름은 강남의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였다. 매일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기업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눈을 감고도 재무제표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그녀였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매달 1시간씩 두루마리 휴지 1개와 김치 1통의 주인을 가려내는데 시간을 쏟아야 했다. 아름의 시선이 화면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현재 월급은 지훈의 2배에 달했다. 원한다면 이 아파트의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철저한 반반 부담을 주장한 건 지훈이었다. 그는 현대부부라면 품위를 지켜야 하며 돈 문제가 감정을 오염시키게 둬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었다. 그때는 그 말이 독립적이고 줏대 있는 남자의 신념처럼 들렸다. 확인 다 했어? 지훈이 물었다. 문제 없어. 아름은 볼펜 뚜껑을 열고 출력된 종이 청구서 우측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지훈이 청구서를 가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있는 파일철에 끼워 넣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당신 목 절반 내 계좌로 이체해줘. 끝자리가 30원이니까 틀리지 말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냉장고 내부는 투명한 칸막이로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다. 파란색 메모지가 붙은 왼쪽은 지훈이 산 생수와 밑반찬들이었고 노란색 메모지가 붙은 오른쪽은 아름이 산 과일과 요거트였다. 휴전선이라도 그어진 것처럼 경계가 뚜렷했다. 다음 달 어머님 생신 선물도 반반씩 내는 거야? 아름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물었다. 물통을 쥐려던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몸을 돌려 뚜껑을 연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생신인데 아들 된 도리를 어떻게 돈으로 따져. 당연히 그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당신은 몸만 와. 어머니도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니까.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알았어. 다음 날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회계법인 사무실. 탕비실 안에는 볶은 커피콩의 쌉싸름한 냄새가 가득했다. 아름은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짙은 갈색 액체가 종이컵 안으로 똑똑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깨가 뻐근했다. 어젯밤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검토하느라 새벽 2시까지 눈을 비벼가며 일한 탓이었다. 아름 선배, 그 코트 재작년 부서 회식 때 입으셨던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인턴이 컵을 들고 다가오더니 아름이 입은 회색 코트 소매 끝으로 시선을 던졌다. 오랫동안 마찰된 탓에 자잘한 보풀이 일어난 상태였다. 아름은 소매를 한번 쓱 내려다보고는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췄다. 이게 입다 보니 편해서. 엄청 따뜻하거든. 선배는 연봉도 그렇게 높으면서 왜 스스로한테 그렇게 짜게 구세요? 인턴이 입술을 비중 내밀었다. 저번 주말에 백화점 갔는데 이번 시즌 신상 코트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자는요, 결혼해서도 자기를 꾸며야 돼요. 안 그러면 남편 돈 아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 난다니까요. 아름이 종이컵을 들어 올렸다. 얇은 종이를 뚫고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남편 돈이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온 아름은 서랍을 열어 색이 바랜 낡은 남색 수첩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아 허옇게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쳐 검은색 펜으로 한 줄을 적어 내려갔다. 지하철 교통비 1,400원. 점심 김밥 3,500원.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다.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의 뼛속까지 그런 절제력이 배어 있었다. 결혼 후 5년 동안 그녀는 제대로 된 새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다. 화장품은 가장 싼 보습 스킨로션만 썼고 점심엔 주로 회사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메뉴로 끼니를 때웠다. 수첩 앞장을 넘기자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1년 반 전 뜻하지 않게 임신했을 때 간직해둔 사진이었다. 그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지훈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소파에 앉아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지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아빠가 된다는 기쁨 따위는 한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름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훈은 사진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애 키우는 건 두 사람 돈이 다 들어가는 일이야. 우리 지금 모아둔 돈을 받아 태어나면 당신 일에도 분명 지장이 생길 거고. 분유갑의 교육비에 이거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리 돈부터 확실하게 모아두자. 애한테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지.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지훈이 책임감 강하고 자신보다 미래를 길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 아이는 지키지 못했다. 며칠 연속으로 야근을 한 뒤 찾아온 아침, 자연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말았다. 그녀가 병원 침상에 사흘 동안 누워있을 때 지훈은 그녀의 계좌로 입원비의 정확히 절반을 입금했다. 그 일 이후로 아름은 생활비 반반을 떼고 남은 월급에 연말 두둑한 보너스까지 몽땅 긁어모아 공동자금 계좌라는 이름의 통장에 꼬박꼬박 털어넣었다. 결혼 2년 차에 함께 만든 공동명의 계좌였다. 지훈은 그 계좌에 든 돈이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요새이자 훗날 아이를 키울 든든한 배경이 될 것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당부했다. 아름은 마우스를 쥐고 인터넷 뱅킹 창을 띄웠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공동계좌의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다. 제법 긴 숫자의 나열이었다. 그녀가 5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참고 코트 한 벌 안 사입으며 억척스럽게 모아 만든 안도감의 결정체였다. 그 숫자를 보고 있자니 소매 끝에 일어난 보풀도 더 이상 눈에 거슬리지 않았다. 돈이 충분히 모이고 지훈의 마음의 준비가 끝나면 언젠가 그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전환점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금요일 저녁, 지훈의 대학 기숙사 선배가 서초구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집들이를 열었다. 아름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루마는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큼지막한 상위에는 갈비구이와 온갖 정갈한 요리들이 빈틈없이 차려져 있었다. 술잔이 몇 바퀴 돌자 남자들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렸고 쨍그랑거리는 건배 소리와 함께 목소리들도 점점 커졌다. 아름은 지훈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앞접시에 놓인 생선살을 조금씩 발라 먹고 있었다. 아이고, 지훈이 너 이 자식 요즘 살맛 나겠다. 선배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술잔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너희 어머니 최근에 큰 평수로 이사하셨다며? 두부전을 집어들던 지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흠칫하며 아름의 눈치를 쓱 살피더니 이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에이,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 살기 편하시라고 조금 넓은 데로 옮긴 것뿐이에요. 어허, 겸손 떨기는. 옆에 앉아있던 통통한 체격의 동기가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강남구 청담동이잖아. 내가 다 들었어. 그 동네는 쯧쯧 눈 감고 있어도 집값이 뛴다던데. 너 이 자식 능력 좋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름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청담동. 지훈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네였다. 시어머니 조순영 여사는 줄곧 강북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언제 청담동으로 이사하셨단 말인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름이 지훈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지훈은 아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온 신경은 오로지 동기들의 떠들썩한 분위기에 쏠려 있었다. 식당 복도에는 두꺼운 카페 위 깔려 있어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아름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휴지로 물기를 닦아낸 뒤 원래 있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룸의 미닫이 문이 꽉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2개 두께만큼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려던 아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방 안에서 왁자지껄한 폭소 소리와 함께 평소보다 한껏 톤이 높아진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특유의 흥분된 목소리였다.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만 말하는 건데 우리 엄마 청담동 아파트 위치가 기가 막혀. 한 달 대출 이자만 480만 원이라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욕이 뚝뚝 묻어났다. 쾅 하고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졌다. 아름의 손가락이 문틀 언저리에서 굳어버렸다. 480만 원. 지훈의 세후 월급을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 엄청난 대출금을 무슨 돈으로 낸다는 말인가. 너 미쳤어. 통통한 동기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480만 원. 재수씨가 그걸 허락했어? 재수씨 회계사잖아. 그렇게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걸 그냥 두고 본다고? 방 안이 찰나의 정적에 휩싸이더니 이내 낮고 음흉한 웃음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개.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쥐죽은 듯 고요한 복도에 서 있는 아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내리꽂혔다. 걔는 몰라. 매일 그놈의 반반 엑셀이나 들여다보고 있지? 어차피 통장이랑 연대보증 다 묶어놨으니까 크크. 알만한 놈들은 다 알잖아. 독하다 독해. 너 진짜 간도 크다. 선배가 숨을 들이켜며 감탄했다. 마누라 돈으로 시어머니 집을 사줘.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걸리긴 뭘 걸려? 지훈이 가소롭다는 듯 술투림을 내뱉었다. 남자란 말이야. 마누라한테는 쪼잔하게 굴어도 낳아주신 친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법이야. 마누라는 남이지만 엄마는 나를 10달이나 품어주셨잖아. 게다가 그 계좌 공동명의고 보증서류의 서명도 지가 직접 했어. 머리 굴리는 일하는 여자들이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고. 복도 천장에 달린 환풍기에서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아름의 정수리로 곧장 쏟아졌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나무 문틀을 짚고 있었다. 루만의 훈기 덕분에 살짝 따뜻해졌던 손끝이 1mm씩 차갑게 식어가더니 이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방금 전 위장으로 넘어간 생선살이 묵직한 돌덩이로 변의 속을 사정없이 짓누르는 것 같았다. 480만 원의 통장. 연대보증. 청담동 아파트. 20억. 그 단어들이 깨진 유리 파편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카페 위 깔린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옅은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을 응시했다. 저 안에는 그녀와 5년을 함께 살며 달걀값 500원조차 반으로 쪼개 정산하던 남편이 앉아 있었다. 아름은 문을 열어젖히지 않았다. 문틀을 짚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어들였다.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괴할 정도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쳐들어가 밥상을 뒤엎지도 않았고 악을 쓰며 따져 묻지도 않았다. 5년간 회계사로 단련된 그녀의 뇌 구조는 거대한 재무적 결함을 발견했을 때 감정을 터뜨리기보다 장부의 구멍부터 철저하게 추적하도록 세팅되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푹신한 카페트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급 식당을 빠져나왔다. 초겨울 서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어낼 듯 몰아쳤다. 교차로에 선 아름은 택시 한 대를 잡아탔다. 마포구로 가주세요. 목적지를 짧게 말한 그녀는 뒷좌석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창밖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번지며 흐릿한 빛의 띠를 만들어냈다. 아름은 휴대폰을 꺼냈다.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너무 많이 봐서 눈을 감고도 외우는 공동 자금 계좌의 잔액이 다시 화면에 떠올랐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장부를 조작하는 자들이 가장 능숙한 것이 바로 평화로운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름은 거래 내역 조회를 누른 뒤 기간을 최근 6개월로 길게 늘렸다. 화면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레이더처럼 자금의 흐름을 샅샅이 훑어내렸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자잘한 생활비 지출 내역들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일정한 금액의 출금 내역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출금 480만 원. 날짜 매월 15일. 입금처 신성자산관리. 메모 보험료. 아름은 보험료라는 세 글자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숨소리가 훅 거칠어졌다. 매달 큰 지출 내역은 확인했지만 이 돈은 교묘하게도 항상 그녀의 월급날 바로 전날에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 돈이 두 사람의 노후를 대비해 든 프리미엄 연금 보험료라고 했었다. 공동 계좌라 편하게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보험계약서 겉면을 본 적이 있었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굳게 믿었기에 약관 따위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신성자산관리. 아름은 즉시 휴대폰 브라우저를 열어 그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에 뜬 곳은 번듯한 보험회사가 아니었다. 악성 채권 추심이나 고위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 대부 업체였다.
시중은행에서 한도껏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브릿지, 자금이나 후순위 대출을 내어주는 이자율이 살인적인 그런 곳이었다. 한 달 대출 이자 480만 원의 지훈이 술자리에서 낄낄거리며 자랑했던 그 숫자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름은 택시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지난 5년.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것 꾹 참아가며 아이마저 포기한 채 모든 보너스와 푼돈을 끌어모아 이 빌어먹을 공동기금에 쳐넣었다. 미래를 지켜줄 단단한 성벽을 쌓고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남의 집 식구들의 탐욕을 배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아름은 요금을 결제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안은 캄캄하고 냉기만 감돌았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름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불을 켜고 책장 맨 아래 칸에서 회색 서류 보관함을 끄집어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아까 복도에서 지훈이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보증 서류의 서명도 지가 직접 했어. 아름은 보관함 안에 있던 서류들을 카페트 위로 와르르 쏟아부었다. 전세계약서, 보험증권, 각종 세금 납부 증명서. 그녀는 최근 몇 달치 서류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마침내 두툼한 공과금 고지서 뭉치 맨 아래의 반으로 접혀있던 서류 복사본 하나를 끄집어냈다. 석 달 전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지훈이 종이 두 장을 들고 모닝커피를 마시던 아름에게 다급하게 다가왔었다. 아름아,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하자는데 은행 쪽에 연대보증인 서명갱신이 필요하대. 나 지금 회의 늦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여기 우측 하단에 서명 좀 해줘. 그는 빈칸 하나를 콕 짚으며 재촉했다. 당시 아름은 당일 오전에 급히 넘겨야 할 재무제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제목에 적힌 보증이라는 단어만 힐끗 보고는 그저 형식적인 전세 자금 대출 갱신 서류이거니 생각하며 휙 서명해버렸다. 지금 카페트 위에 주저앉은 그녀는 그 복사본을 무릎 위에 쫙 펼쳤다. 스캔본이라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지만 전문 회계사인 그녀가 작정하고 들여다본 이상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다. 서류 최상단에 적힌 제목은 전세 자금 대출 연장 따위가 아니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추가 약정서였다. 채무자란에는 시어머니 조순영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담보물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XXX번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대보증인란에는 서아름, 그녀가 직접 흘려 쓴 서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아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한국법에서 연대보증인이라는 네 글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갖는지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이름만 빌려주는 가벼운 보증이 아니다. 채무자인 조순영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굳이 청담동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조차 없이 곧바로 그녀, 서아름에게 원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월급 통장이 압류되고 그녀 명의의 모든 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될 것이다. 지훈은 아침 출근길에 그 번잡함과 생활비 각출이라는 시스템 아래 서로의 지출을 굳이 의심하지 않았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렇게 그녀를 언제 절벽으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마차에 강제로 묶어버렸다. 만약 매달 480만 원씩 나가는 대출금의 줄이 끊어지는 날엔 가장 먼저 목이 날아가는 건 서아름 자신이었다. 바닥에 한기가 바지를 뚫고 무릎까지 스며들었다. 아름은 서류를 원래 모양대로 천천히 접어 제자리에 꽂아 넣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화장실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들고 차가운 물을 얼굴에 거칠게 끼얹었다. 거울 속에는 핏기 하나 없이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린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배신의 크기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 사람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하는 법이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매월 첫째 주 주말은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다. 아름은 먼지 하나 없는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파트 상가마트에서 산과일 바구니를 든 채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강북구로 향했다. 아니, 예전에는 강북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지가 달랐다. 청담동. 서울에서 가장 콧대 높고 비싼 땅. 아름은 지훈이 어젯밤 메시지로 툭 던져준 새 주소를 찾아 으리으리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1층 로비의 보안 요원은 새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 톨 없는 대리석으로 번쩍거렸다. 호출벨을 눌렀다. 찰칵 문이 열렸다. 현관에 짜인 신발장은 아름과 지훈이 쓰는 옷장보다도 훨씬 거대했다. 아름은 얌전히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탁 트인 거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지는 햇살이 고급 카페트를 감싸고 있었다. 시어머니 조순영 여사는 운동장만 한 천연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미용실에서 방금 세팅한 듯한 화려한 웨이브 머리에 질 좋은 캐시미어 니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옆에는 시누이 박수진이 홍차 잔을 든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벽걸이 TV에서는 부동산 분석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칠판에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가며 강남구 집값 상승세를 열띠게 브리핑 중이었다. 엄마, 방금 들었어? 전문가가 무조건 더 오른다잖아. 수진이 TV 화면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우리 청담동 이 집, 요 2달 사이에 장부상으로만 1억이 올랐다니까. 어휴, 역시 우리 오빠가 안목이 있다니까? 이 집은 진짜 신의 한 수였어. 조순영은 찻잔을 들어 호호 불더니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오빠가 누군데?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굴렀어. 누구처럼 책상머리에 앉아서 죽어라 공부만 해봤자 눈치 없고 꽉 막힌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아름은 소파 앞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아름이 허리를 살짝 굽혔다. 조순영 여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끈질기게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왔니? 조순영의 목소리는 한없이 늘어졌다. 과일은 저기 구석에 놔둬라. 수진이 아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름의 낡은 흑색 코트에 1초쯤 시선이 머물더니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새언니, 그 코트 도대체 몇 년을 우려 입는 거야? 요즘 강남 바닥에 그런 구식 디자인 입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오빠도 참 무심하지? 옷 사 입으라고 용돈도 좀 안 주나 봐. 아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순영이 찻잔을 내려놓고서야 마침내 고개를 돌려 아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둘째 며느리, 기왕 왔으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주방 바닥이나 좀 닦아라. 하는 김에 냉장고, 김치통도 좀 싹 정리하고. 오후에 내 아버님 친구분들 새집 구경하러 오실 거니까 손놀림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아, 명심해라. 바닥 닦을 때는 대걸레 쓰지 말고 꼭 걸레 쥐고 무릎 꿇고 닦아. 수입산 고급 마루라 물기 남으면 얼룩지니까. 무릎 꿇고 닦아. 아름은 오만함으로 한껏 치켜 올라간 조순영의 턱선과 그 옆에서 얄밉게 낄낄거리는 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햇살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본차이나 닭이 세트를 비추고 있었다. 저 찻잔 세트 하나 값이면 아마 그녀의 월급 절반은 좋게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녀가 매일 낡은 수첩에 몇천 원씩 기록하며 피 말리게 아낀 돈과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의 분유값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집구석에서 그녀의 위치였다. 피를 쏙쏙 뽑아가는 혈액 폐기자, 돈도 벌어오고 유지 보수 비용도 안 드는 자동 물걸레 청소기. 내 말 안 들리니? 아름이 꼼짝도 하지 않자 조순영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언성이 높아졌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너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밖에서 밥벌이는 제대로 하겠니? 아름의 시선이 TV 화면의 부동산 그래프에서 조순영의 얼굴로 아주 천천히 옮겨갔다. 머릿속 물이 임계점을 넘어 끓어오르고 있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아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고요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싱크대 앞을 지나치면서도 걸레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최고급 식재료로 꽉 찬 내부를 한번 쓱 훑어보고는 소리 나지 않게 닫았다. 그녀는 주방 베란다로 나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은행 창구는 월요일이나 되어야 열리겠지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월요일 오전 9시. 강남구의 한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 아름은 길쭉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금융분쟁과 이혼 재산 분할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아름은 가방에서 그 복사본 서류를 꺼내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름의 말의 속도는 빠르고 발음은 정확했다. 감정 따위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비즈니스 톤이었다. 첫째, 보증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해 작성된 연대보증인 서명은 법적 철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훑어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서아름 씨, 법적으로 연대보증이 한번 성립되면 그걸 무효로 돌리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은행은 서류상의 친필 서명만 인정하니까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나 서류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치명적인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말입니다. 만약 제게 녹음 파일이 있다면요? 아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어떤 녹음 파일 말씀이시죠? 채무자의 아들이자 제 남편인 사람이 연대보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저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시인한 내용입니다. 아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쓱 기울였다. 그렇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제가 서류를 보니 이 대출금 이자가 빠져나가는 계좌가 부부 공동명의 통장이네요. 네, 하지만 자금의 실질적인 출처는 전부 제 월급입니다. 변호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서아름 씨, 본인이 회계사이시니 저보다 더 셈이 빠르시겠군요. 연대보증을 철회하는 건 방어지만 지금 서아름 씨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공격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아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주시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특정 기관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 본인 명의로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돈의 실소유주는 서아름 씨니까요. 만약 자동이체를 끊어버린다면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겠죠. 아름이 변호사의 말을 매끄럽게 받아쳤다. 정답입니다. 이자가 끊기면 이 추가 약정서 조항에 따라 은행은 즉각주 채무자인 시어머니에게 독촉장을 발송할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청담동 그 아파트는 곧바로 가압류 및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아름은 회의 테이블의 원목 무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반격할 수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무기를 통해서 말이다.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를 필요도, 물건을 때려 부술 필요도,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이 흑백이 선명한 금융의 규칙을 이용하면 그만이었다. 이해했습니다. 아름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 감사합니다. 월요일 밤 마포구 전세 아파트. 지훈은 또 술자리에 갔는지 늦는다는 짧은 메시지 한 통만 덜렁 남긴 상태였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아름은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오른손 옆에는 그달고 다른 남색 수첩이, 왼손 옆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생수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첫 번째 단계. 그녀는 본인 명의로 된 독립 계좌들을 모두 열었다. 지난 5년간 그놈의 공평함을 지키겠답시고 자기 통장에는 쥐꼬리만 한 용돈만 남겨둔 채 모든 돈을 공동 계좌로 쏟아부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상금이 하나 있었다. 몇 년 전 친정엄마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쥐어준 돈이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돈과 자신의 월급 통장에 남아있던 자잘한 잔액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친정엄마 명의로 새로 개설한 안전한 통장으로 전액 송금했다. 두 번째 단계. 그녀는 문제의 공동자금 계좌창을 띄웠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길고 긴 숫자가 찍혀 있었다. 아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클릭했다. 시스템 알림창이 떴다. 신성자산 관리로 매월 정기 이체되는 서비스를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름의 검지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청담동에 있는 그 잘난 아파트,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떠받들고 시누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그 견고한 성의 밥줄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이다. 복도에서 낄낄거리던 지훈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남자란 말이야. 마누라한테는 쪼잔하게 굴어도 친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돼.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주방 바닥을 가리키던 시어머니의 턱짓이 떠올랐다. 걸레 쥐고 무릎 꿇고 닦아라. 아름이 거라고 적힌 노란 메모지를 무시한 채 달걀을 부쳐 먹고는 기어이 500원을 청구하던 남편의 야비한 입꼬리가 스쳐 지나갔다. 손가락이 아래로 움직였다. 딸깍. 경쾌한 마우스 소리가 정막을 깼다.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아름은 금융감독원 온라인 민원센터에 접속했다. 그녀는 스캔해둔 연대보증 서류 파일과 함께 녹음 파일 하나를 첨부 파일란에 끌어다 놓았다. 토요일 오후, 지훈이 거실에서 헤드셋을 끼고 정신없이 게임을 할 때 일부러 물 한 잔을 건네는 척다가가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떠봤던 내용이었다. 지훈아, 나 며칠 전에 당신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청담동 집 말이야. 한 달 대출 이자가 480만 원이야. 그녀가 무심한 척 물었었다. 팀 전에 정신이 팔려있던 지훈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몰라. 어차피 그 계좌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당신은 비밀번호도 모르잖아. 보증 서류 서명도 당신이 직접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캐묻고 난리야? 나 게임 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 그 짜증 섞인 투정은 지금 그녀 손에서 가장 치명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모든 서류 제출을 끝내고 나자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가 새벽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름은 컴퓨터 전원을 껐다. 모니터 빛이 사라진 순간 서재 전체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그녀의 옷가지가 걸려있던 반쪽짜리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딱 자신의 옷과 개인 서류, 그리고 그 낡은 수첩 하나만 챙겼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의 물건은 단 한 개도 건드리지 않았다. 지훈이 제멋대로 사와서는 전기세 절반을 내라고 강요했던 그 망할 가습기마저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침대 옆에 세워둔 검은색 캐리어를 끌어당겼다.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현관문 앞에 선 아름은 걸음을 멈췄다. 가방에서 하얀 A4 용지 한 장과 펜을 꺼내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지훈이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동차 키를 던져두는 바로 그 자리였다. 천장에 달린 센서 등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그녀는 종이 위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어 내려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철저하게 반반이었지? 이제 당신이 나한테 빚진 그 절반 확실하게 정산해. 구구절절한 원망도 눈물 섞인 하소연도 흔한 작별 인사도 없었다. 아름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대리석 위를 매끄럽게 굴러갔다. 그녀는 5년이라는 세월이 묻어있는 그 아파트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도어록이 잠기는 차갑고 기계적인 전자음이 울려 퍼졌다. 띠리릭, 문이 잠겼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지훈은 모니터에 띄워진 기획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모 대형 은행에서 보낸 문자가 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7319번으로 끝나는 공동계좌에서 이번 달 약정 금액 480만 원이 이체되지 않았다는 연체 통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신용도 하락을 막으려면 서둘러 입금하라는 경고도 함께였다. 지훈의 시선이 이체 실패라는 단어에 2초 정도 머물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아씨, 냉 시스템 또 오류 났네?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로 툭 던져버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공동 계좌에는 아름이 지난 5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돈이 무려 2억 원 가까이 들어 있었다. 잔액이 부족할 리가 없었다. 2분 뒤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알림음이 기관총처럼 연달아 울렸다. 징, 징, 지징. 지훈은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확 낚아챘다. 화면에는 같은 은행의 각기 다른 부서에서 보낸 문자가 무려 6통이나 쌓여 있었다. 채권 회수팀의 기계적인 독촉 문자부터 개인 신용정보센터의 경고 문자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숨이 막힐 듯 긴 장문이었다. 자동이체로 등록된 계좌의 출금 동의가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으며 채무자가 새로운 상환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부동산 담보대출 추가 약정서 제4조에 의거. 사명업일 이내에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에 이익이 상실되어 즉각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방적인 해지? 지훈의 척추를 타고 서늘한 얼음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듯 몸을 세우고 엄지손가락이 부러져라 액정을 꾹꾹 눌러 은행 앱을 실행시켰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린 나머지 6자리 비밀번호를 한 번 틀리기까지 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번호를 눌러 로그인했다. 하얀 로딩 화면이 2초 정도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열린 메인 화면. 매달 반반 엑셀을 확인하느라 뻔질나게 들여다보던 그 공동 자금 계좌가 최상단에 떠올랐다. 출금 가능 잔액 0원. 지훈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다. 그는 휴대폰 액정을 눈앞까지 바짝 끌어당겼다. 자신이 소수점을 잘못 본 것이라 믿고 싶었다. 아니었다. 숫자 0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과거 거래 내역도 이체 기록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초강력 진공청소기로 계좌 안에 모든 것을 영혼까지 빨아들인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 미친 여자가. 그의 입에서 제어되지 않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파티션 너머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다급하게 주소록을 열어 아름의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중이오니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원이 꺼졌. 수신 차단이었다. 지훈은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헐떡였다. 그는 카카오톡 창을 열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너 그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은행에서 온 문자 이거 다 뭐야? 당장 전화 안 받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노란 말풍선 옆에 빨간색 느낌표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대방이 친구를 차단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제야 그의 등줄기를 맴돌던 불길한 한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어제 아침 일어났을 때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정산해라는 쪽지를 봤을 때만 해도 그는 아름이 매달 깐깐하게 구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앙탈을 부리는 줄로만 알았다. 속으로는 코웃음까지 쳤다. 500원짜리 하나 낡은 수첩에 꼬박꼬박 적어대는 여자가 가출해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는가. 길어야 사흘이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다. 사흘. 오늘이 정확히 그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슈트 재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같은 시각 강남구 청담동. 조순영은 거실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무릎에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에는 날렵한 은색 가위를 든 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입산 호접란을 다듬는 중이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부드러운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쾅쾅쾅.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거칠고 다급한 소리였다. 수진아, 나가서 문 좀 열어봐. 조순영은 가위질을 멈추지도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고지서 주러 왔나 보네. 아니,
통장에서 알아서 빼갈 것이지 왜 사람을 귀찮게 해. 박수진이 치렁치렁한 실크 잠옷을 끌며 방에서 나와 투덜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 정장을 맞춰 입은 낯선 남자 2명이었다. 앞에 선 남자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법원 집행관 신분증이 덜렁거렸다. 조순영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수진이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하는 빛을 띠었다. 남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에 든 서류철에서 접착제가 발린 길쭉한 붉은색 종이 한 장을 뜯어냈다. 빳빳한 종이 위에는 검고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불쑥 들어오더니 종이 뒷면에 필름을 떼어내고 수천만 원짜리 수입 원목 대문 한가운데에 그 시뻘건 딱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붙였다. 부동산 가압류 예고장. 수진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뜯어내려 손을 뻗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더러운 걸 붙여. 사모님, 공무집행방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뒤에 서 있던 체격 좋은 남자가 앞으로 쑥 나서며 수진의 팔을 차갑게 쳐냈다. 채무자 조순영 씨 명의의 이 부동산은 대출금 장기 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해 현재 보전 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여기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입니다. 수령하시고 서명하십시오.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조순영이 털 슬리퍼도 제대로 꿰지 못한 채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대문 한가운데 흉측하게 들러붙어 있는 빨간색 딱지를 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은색 가위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기한이익 상실이라니. 연체라니. 당신들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조순영이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집행관의 손에 들린 통지서를 낚아챘다.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전문 용어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의 안구를 강타했다. 15영업일 이내의 대출 원금 잔액과 징벌적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총 17억 4천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조순영의 아랫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고급 에스테틱을 다녀 불그스름했던 두 뺨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이 집 대출금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우리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낸단 말이야. 당신들 은행 시스템이 단단히 미친 거라고. 은행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볼펜을 내밀었다. 연대보증인이었던 서아름 씨가 정식으로 보증 철회 및 이의를 신청하셨고 자동이체 계좌의 자금 흐름을 전면 차단하셨습니다. 계약 약관에 따라 은행은 주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서명이나 하시죠. 조순영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과 함께 대문 기둥을 타고 스르륵 주저앉았다. 엄마.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다. 조순영은 딸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미친 듯이 카디건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지훈과 연결이 닿았다. 지훈아. 지훈아, 우리 집에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문짝에 새빨간 딱지를 붙여놨다고. 조순영의 목소리는 평소 강남 사모님 특유의 나른하고 우아한 톤을 완전히 상실한 채 목이 졸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아름이 그 독사 같은 년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집 대출금을 끊어.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년 머리채라도 끌고 와서 해결해. 전화기 너머. 지훈은 텅 빈 은행 창구 앞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직원이 건네준 계좌 해지 확인서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수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울부짖는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있자니 귓속에서 이명이 삐하고 울렸다. 그는 하루 종일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다. 동료의 폰을 빌리고 공중전화까지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와 협박이었다. 서아름, 너 제정신이야. 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돈 빼돌리는 거 범죄인 줄 몰라?
당장 다시 계좌로 입금해. 안 그러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몇 시간이 지나자 협박은 억눌린 짐승의 으르렁거림으로 변했다. 아름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일단 이번 달 대출금만 좀 메꿔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성적으로 풀자. 너 이러면 우리 엄마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그리고 밤이 되자 오직 처절한 애원만이 남았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 속인 거 정말 미안해. 그 돈 당신한테 빌린 걸로 칠게. 차용증이라도 쓸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전화 좀 받아봐 제발. 그러나 그의 모든 절규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아무런 대답도 가져오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를 조롱하듯 귓가를 때릴 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90년대에 지어진 듯 외벽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낡은 빌라 앞이었다. 복도에서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찌든 매캐한 곰팡내가 진동했다. 검은색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뒷좌석에서 조순영과 수진이 내렸다. 조순영은 언제나 고집하던 우아한 캐시미어 니트 대신 칙칙하고 두꺼운 롱패딩을 푹 눌러쓰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안색은 흑빛이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다. 두 모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헉헉거리며 기어올라 3층의 낡은 철문 앞에 섰다. 조순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표정을 다잡았다. 그녀는 언제나 이 가난한 사돈 앞에서만큼은 고고하고 기품 있는 시어머니 행세를 해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낡은 철문을 부서져라 쾅쾅 내리쳤다. 문 열어요. 사돈어른,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당장 문 열어요. 덜컥 하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아름의 어머니 이정희 여사가 회색 니트 카디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은 채 그저 문 밖에 선 몰골 사나운 모녀를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정희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묘하게 사람을 짓누르는 힘이 있었다. 당신 딸 어디 숨겼어? 서아름 당장 나오라고 해. 수진이 앙칼지게 소리치며 문을 억지로 밀고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새언니가 우리 집 돈 몽땅 훔쳐서 달아났는데 지금 얼굴도 안 비치고. 사돈댁은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어요. 이정희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깡말은 체구였지만 문지방을 딛고 선품새는 바닥에 깊게 박힌 바위 같았다. 그녀가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한번 쏘아붙이자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들어오시죠. 이정희가 몸을 비켜서며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은 좁았지만 먼지 한 톨 없이 정갈했다. 낙디 낡은 천 소파 위에는 하얀 레이스 덮개가 깔끔하게 씌워져 있었다. 조순영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신고 거실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깨끗하게 닦인 장판 위로 시커먼 구둣발 자국이 흉하게 찍혔다. 사돈어른, 우리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얘기합시다. 조순영은 소파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정희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아름이 그 기집애 사람 겉과 속이 달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리 독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시어머니 노후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청담동 집이 어떤 집인데 대출 끊고 보증까지 철회해서 지금 내 집 때문에 시뻘건 차압딱지가 붙었다고. 당장 아름이한테 전화해서 서류 다 취하하고 돈 다시 통장에 꽂아 넣으라고 하세요. 이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흔들리는 거만한 손가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깨끗한 유리컵을 하나 꺼내더니 식탁 위에 놓인 찬물통에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물병 표면에는 서늘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녀는 그 찬물이 담긴 컵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거실로 돌아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나무 찻상 위에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았다. 탁 유리컵 바닥이 나무와 부딪히며 낮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머님.
이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깍듯한 존댓말이었지만 억양에는 한치의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물 한잔 하시지요. 조순영이 기가 막히다는 듯 찬물 한 잔을 노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 꼴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고작 찬물 한 잔 내놓고 뻗대겠다는 거예요? 당신 딸은 쥐새끼처럼 숨어버리고 내밀한 사람은 여기서 모른 척 연기나 하겠다. 이정희는 차상 맞은편에 꼿꼿하게 서서 두 손을 앞으로 단정하게 모았다. 아름이는 이 집에 없습니다. 설령 방구석에 숨어있다 한들 제 딸을 어머님 같은 분들과 대면하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이정희의 서늘한 눈동자가 조순영의 흔들리는 동공을 정확히 꿰뚫었다. 어머님, 제 딸이 그 집에 시집간 지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간 영양제며 한우 세트, 전부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 뿐이었죠. 하지만 정작 제 딸은요. 지난 5년 동안 제 몸에 걸칠 제대로 된 겨울 코트 한 벌을 안 샀습니다. 아름이가 입고 다니는 그 회색 모지 코트, 소매 끝이 하얗게 다 닳아서 보풀이 일어난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조순영의 시선이 허공을 향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그건 지가 알아서 궁상 떤 거지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지훈이가 그러던데 애 낳을 거 대비해서 돈 모으자고 했다면서요. 알뜰하게 살림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닙니까? 애를 낳아요. 이정희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제 딸이 유산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원비마저 반으로 갈라치기 하던 그 잘난 아드님이 애를 낳아요? 그 피 같은 내 새끼가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분유값으로 어머님이 청담동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다리 뻗고 호사 누리게 대출금 갚아주는 게 알뜰한 살림입니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몽둥이가 되어 조순영의 뒤통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그 청담동 집, 명의는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매월 480만 원씩 빠져나가는 그 대출금, 전부 내 딸이 피토하며 벌어온 월급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줄이 끊어져 은행이 경매로 넘기면 가장 먼저 전 재산이 압류되는 보증인도 제 딸 서아름이었습니다. 이정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조순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당신들 식구 전체가 작당을 하고 거머리처럼 내 딸 등골에 붙어서 5년 동안 단물을 빨아먹었지? 이제 그 피 빠는 빨대가 싹둑 잘려나가니까 내 집에 흙발로 쳐들어와서 앓는 소리를 해.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그건 우리 아들 돈이야. 궁지에 몰린 조순영이 짐승처럼 악을 쓰며 찻상 위에 물컵을 확 엎어버리려 손을 뻗었다. 엎으시지요. 이정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시퍼렇게 빛났다. 당신 손끝 하나라도 저 컵에 닿는 순간 나는 곧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남의 집 문짝 부수고 들어온 주거침입죄에 기물파손과 업무방해까지 다 엮어서 그 잘난 청담동 사모님 얼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내줄 테니까. 조순영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정희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서아름의 그 지독할 정도로 냉혹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이 어디서 물려받은 것인지를. 이 모녀는 뼈대부터가 무쇠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다. 강남 사모님이라는 얄팍한 껍데기가 지독한 현실적 공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대문에 붙은 빨간 차 앞 딱지, 반갑으로 떨어질 경매 아파트,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될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갑자기 조순영의 다리가 푹 꺾이더니 털썩 소리와 함께 그녀의 두 무릎이 낡은 거실 바닥에 흉하게 고꾸라졌다. 사돈어른. 조순영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찌그러져 콧물 섞인 흐느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뻗어 이정희의 바짓가랑이를 사시나무 떨듯 부여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름이 마음 좀 돌려주세요. 그 집 경매로 넘어가면 나 길거리에 나앉아요. 그건 내 목숨줄이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싹싹 빌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름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테니까 어른이시니 제발잡이 좀 베풀어서 우리 식구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삿대질을 해대던 강남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늙은 개 한 마리만이 바닥을 박박히고 있었다. 수지는 엄마가 바닥에 꿇어앉아 비는 모습을 보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정희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은 그 두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관리된 손가락에는 알이 굵은 비취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결혼 2년 차 때 시어머니 환갑이라며 아들 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지훈이 우겨서 아름이 절반의 돈을 대서 사바친 바로 그 반지였다. 어머님, 제 깨끗한 바닥이 더러워지네요. 이정희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조순영의 두 손을 팔이 쫓듯 가볍게 털어내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애초에 내 딸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네 집구석 장부는 우리 아름이와 단 1원짜리 하나 엮일 일 없을 겁니다. 나가는 문은 뒤쪽에 있으니 안녕히 가시죠. 해질 무렵 강남구의 회계법인 건물 앞 초겨울의 날 선바람이 인도 위를 굴러다니는 낙엽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아름은 건물 1층의 묵직한 유리 회전문을 밀고 나오며 목에 두른 머플러를 여몄다. 아름아. 계단 아래쪽에서 물기 젖은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의 구두 굽소리가 멎었다. 앙상하게 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아래 박지훈이 서 있었다. 평소 칼같이 다림질된 고급 슈트를 빼입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킷은 구깃구깃하게 몸에 감겨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으며 와이셔츠 기든 너덜거렸다. 깊게 파인 눈두덩 아래로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턱에는 며칠 깎지 못한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그는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아름은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미 청산 절차가 끝나버려 캐빈이 돼 처받기 직전인 파산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때의 눈빛, 딱 그뿐이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두 걸음 다가와 아름의 코트 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름의 서리빨 같은 눈빛에 베인 듯 손은 허공에서 주춤하더니 맥없이 떨어졌다. 아름아,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응.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 진짜 요 며칠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은행에서는 당장 돈 갚으라고 난리고 엄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고 계셔.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속인 거 진짜 평생 갚으며 살게. 내 통장 비밀번호 다 당신한테 줄게. 그 돈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일단 우리 그 집부터 살려내자. 당신이 은행 가서 보증 다시 연장해주고 이체만 풀어주면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예전처럼. 아름이 그의 말을 서늘하게 잘라냈다. 바람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비수처럼 정확하게 귀에 꽂히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지훈의 푹 꺼진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슬그머니 끌어올렸다. 며칠 만에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첫 미소였다. 지훈아, 너 계산기 두드리는 실력이 많이 녹슬었나 봐. 아름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 서류의 연대보증인은 나였지. 하지만 부동산 명의자는 내 어머니고 대출을 갚아야 할 주 채무자 역시 내 어머니야.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모자 두 사람한테 있었다고.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다. 내가 연대보증에서 빠져버리니까 이제 은행은 너희 모자한테만 돈을 토해내라고 멱살을 잡겠지. 축하해. 이제 온전히 너희 집구석 문제로 끝날 수 있게 됐네. 아름은 검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었다. 이제 더 이상 엑셀 파일 켜놓고 500원짜리 달걀갑반으로 쪼개서 나한테 청구할 필요 없어. 내가 지금부터 엑셀로 계산해야 할 건 17억이 넘는 원금에다가 매일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징벌적 연체이자일 테니까. 지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싹 가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홧김에 친정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마취제조차 놓지 않고 썩은 부위를 완벽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감행한 것이었다. 자금줄을 끊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튈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의 고리마저 흔적 없이 절단해버렸다.
서아름,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다. 지훈이 이를 가득 갈았다. 극도의 절망감이 목끝까지 차오르자 생리적인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넌 지금 우리 가족을 전부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독하다고? 아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영하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내가 유산해서 병원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있을 때 나한테 입원비 절반을 칼같이 정산해서 입금하라고 독촉했던 건 너였어. 그때 넌 스스로가 독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니? 그녀는 어깨에 맨 가죽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의 가슴팍으로 불쑥 내밀었다. 이혼 소장이야. 아름의 목소리는 다시 완벽한 비즈니스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재산 분할 항목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뒀어. 그 공동 자금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내 결혼 전 자산과 내 월급으로 모은 부분은 10원 한 장 남김없이 내가 전액 회수했어. 그리고 내가 내 동의 없이 빼돌려서 대출 이자로 쳐넣은 그 부당 이득 말인데 그건 다가올 소송에서 부부 공동재산 은닉 혐의로 걸고 넘어져서 전액 토해내게 만들 거야. 지훈은 내밀어진 봉투를 받아 들지 못한 채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잘 챙겨둬. 아름은 지훈의 구겨진 재킷 주머니에 억지로 봉투를 쑤셔 넣고는 겉옷 위로 그의 가슴을 툭툭 쳤다. 집에 가서 약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돈 계산은 투명하게, 공평한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을 마친 아름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은 채 뒤통수를 돌려 교차로 쪽으로 걸어갔다. 또각, 또각.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 바닥을 때리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퇴근길 서울의 웅장한 소음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풀어 헤쳐진 와이셔츠 사이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드는데도 박지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법의 톱니바퀴는 일단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어떤 변명이나 눈물 앞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는 법이다. 법원의 경매 절차는 길고도 끔찍할 만큼 잔인했다. 청담동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거액의 연체 기록과 악성 채권이 꼬리표처럼 붙어버린 탓에 1차 경매에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유찰, 또 유찰, 그리고 3차 유찰. 판사봉이 내리쳐질 때마다 시작가는 수억 원씩 곤두박질 쳤다. 몇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땅, 땅, 땅. 둔탁한 나무망치 소리와 함께 조순영의 콧대를 한없이 높여주고 신우이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자랑하던 그 한강뷰 아파트는 시세의 반의 반 값도 안 되는 헐값의 이름 모를 자산관리 업체로 넘어가 버렸다. 경매로 넘어간 돈에서 은행의 원금과 이자,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연체료, 그리고 집행비용까지 전부 떼고 난이 남은 돈은 말 그대로 먼지 수준이었다. 아니, 헐값에 넘어간 탓에 오히려 은행에 수천만 원의 빚이 덤으로 남아버렸다. 조순영이 이삿짐을 싸던 날은 유난히도 구질구질한 겨울비가 내렸다. 강남의 고급 포장이사 센터 대신 번호판이 찌그러진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조순영은 비를 맞으며 인부들이 싸구려 종이상자를 트럭 짐칸으로 짐짝 던지듯 처박는 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우아함을 자랑하던 풍성한 웨이브 머리는 불과 몇 달 만에 뿌리부터 하얗게 새어버려 흉물스러웠다. 구부정하게 굽은 등 위로 걸쳐진 캐시미어 니트에는 비에 젖은 흙먼지가 덕지덕지 얼룩져 있었다. 그녀와 딸 수진이 쫓기듯 이사간 곳은 경기도 안산의 낡아빠진 다세대 주택가였다.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고 골목의 하수구 썩는 냄새가 365일 코를 찌르는 반지하 전세방이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 조순영은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반지하 장판 위에 멍하니 주저앉아 다 해진 걸레를 두 손으로 북북 찢어발기며 동네방네 저주를 퍼부었다. 그년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벼락을 맞으련, 천벌을 받으련. 하지만 좁은 골목을 지나는 이웃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눈살을 찌푸리며 종종 걸음으로 피할 뿐이었다. 제 허영심을 채우겠답시고 며느리의 피땀을 짜내다 길거리에 앉은 늙은이에게 동정표를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의 마침표가 찍혔다.
법정에서 아름의 변호사는 모서리가 닳고 바랜 남색 수첩을 판사 앞에 증거물로 들이밀었다. 10원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생활비 지출 내역과 은행 거래 명세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사슬이 되어 지훈의 목을 옥죄었다. 결정적으로 토요일 오후 아름이 녹음했던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조차 숨을 죽였다. 어차피 그 계좌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당신은 비밀번호도 모르잖아. 보증서류 서명도 당신이 직접 해놓고. 법정 안을 공허하게 울리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등쳐먹고도 자기 꾀에 빠져 희희낙낙하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만 질질 흘릴 뿐이었다. 판사가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 박지훈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를 기망하여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자산을 빼돌렸으며 이를 본가 식구들의 사치에 탕진하는 등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됨. 이에 원고 서아름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지훈은 아내 몰래 빼돌렸던 돈을 전액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혹시나 하며 그가 뻔뻔하게 청구했던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도 보상 따위는 판사에게 콧방귀와 함께 기각당했다. 박지훈은 말 그대로 속옷 한 장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서울 마포구에 새로 지어진 신축 고층 아파트. 거실 통창으로 남향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고급 원목 마루를 따스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이정희 여사는 베란다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실로 스웨터를 뜨고 있었다. 엄마, 나 이 코트 한번 입어봐줘. 아름이 침실에서 나오며 보드랍고 가벼운 최고급 캐시미어 롱코트를 들고 다가왔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넉넉하게 회수한 돈으로 이 전세 아파트를 얻은 뒤 그녀가 사랑하는 엄마에게 바치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 이정희는 뜨개질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의 부드러운 천을 어루만졌다. 아이고, 이거 비싸 보이는데 뭐 하러 샀어. 너나 좋은 거 사 입지 늙은이가 이런 걸 어디다 입는다고. 얼마 안에 딱 엄마 색깔이네. 아름이 엄마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고 옷깃을 다정하게 매만졌다. 아름 자신도 산뜻한 화이트 니트를 입고 있었다. 지난 겨울 내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시퍼런 긴장감과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혈색은 생기로 반짝였다. 한 달 전 그녀는 강남의 그 팍팍했던 대형 회계법인에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며칠 뒤면 제주도 번화가 쪽 아담한 상가를 임대해 그녀만의 작은 개인 회계 사무소를 열 계획이었다. 꼴 보기 싫은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지로 야근하며 피를 말릴 이유도 없이 그녀가 맡고 싶은 사건만 여유롭게 다룰 참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이 짧게 번쩍였다. 아름이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장문의 문자였다. 하지만 문장에 쓰인 찌질한 띄어쓰기와 구차한 말투만 봐도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장모님 모시고 마포 신축으로 이사했다며? 제주도로 내려가서 사무실도 차린다던데 당신은 참 잘 지내나 보네. 난 요즘 물류센터에서 밤샘 상하차 뛰면서 살아. 만약에 그때 하하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살아. 아름은 화면 속 글자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쓱 훑어보았다. 통쾌함도 일말의 연민도 아주 작은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마치 길거리를 걷다 잘못 날아온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본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액정을 2번 터치했다. 스팸 차단 등록. 그리고 대화창 영구 삭제. 완벽한 쓰레기통 비우기였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로 다가가 탐스럽게 익은 귤 하나를 집어들었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노란 껍질을 파고들자 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상큼한 과즙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껍질을 깐 귤을 반으로 쪼개어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있는 엄마의 입에 쏙 넣어들였다. 거실 창밖으로는 아직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티 없이 맑고 높은 하늘이 가을 바람을 타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엔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끌던 검은 먹구름 따위는 단 한 점도 존재하지 않았다.